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신문 발행인 이상주입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세종대왕신문을 창간을 했고 그 기사 중에 매일 하나씩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태종의 고향 방문 007 작전,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의 감성 설득 작전, 그리고 세 번째는 성군 세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는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먼저 태종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은 추석이죠.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고향에 대한 정의는 먼저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곳, 주로 유년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또는 대대로 조상이 살아온 곳, 아니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 터전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고향은 끌림이 있고 느낌이 있는 곳, 그곳을 생각하면 뭔가 정겹고 가보고 싶은 곳, 이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의 왕들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하면 조선의 왕 중에서 태조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영흥에서 태어났죠. 태종은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태조와 태종의 고향은 함경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밖에 다른 왕들은 모두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고향을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종. 현종의 부왕은 효종이고 효종의 아버지는 인조죠. 인조 때 전쟁이 한번 일어났죠. 병자호란. 안타깝게도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무너졌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치욕을 당합니다. 이때 강화 조건으로 왕자, 왕세자 소현세자와 왕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복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에서 난 아들이 나중에 임금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현종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해의 출생이죠. 따라서 현종의 고향은 만주, 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왕들은 그러면 나는 어디 고향이고 어디 사람이라고 인식했을까? 왕들은 전국 8도를 다 통치를 하니까 구태여 고향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유독 두 분은 고향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고향은 어디고 나는 어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이 바로 태종과 세종입니다. 태종과 세종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고향은 전라도고 나는 전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태종과 세종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고 고향을 전주라고 밝혔을까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태종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태종은 조선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고향 전주를 방문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전주를 방문한 사례는 3사례가 있습니다. 태조, 태종, 광해군. 태조는 장군 시절에 황산대첩을 하고 전주에서 축승연을 펼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정부를 이끌고 의주로 몽진을 하고 세자에게
따로 정부를 주어가지고 분조, 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난을 극복해라 하죠. 그래서 광해군이 분조, 또 다른 정부를 이끌고 전주에서 국난 극복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광해군은 왕이 아니라 신분은 왕세자죠. 태조는 장군 시절했고 광해군은 왕세자 시절입니다. 왕으로서 전주를 방문한 임금은 태종이 유일하죠. 그러면 태종이 왜 고향 전주를 방문했을까? 태종 16년입니다. 자,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전국이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태종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방을 다녀오겠다. 경기도, 충청도를 한 달 일정으로 다녀오겠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로 가고 대전 유성에 유성 행궁에서 머물면서 갑자기 전주의 원로 9명을 접견을 합니다. 임금이 지방 순시를 할 때는 각 고을, 그 해당 고을 수령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까운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와서 또 인사를 합니다. 이 무렵에 임금이 유성에 도착하니까 전주시장하고 남원시장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현을 요청했는데 태종이 고을 수령들을 만나기 전에 전주 유지 9명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뒤에 딱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대전 지역 다 기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며칠 후에 금산을 거쳐서 전라도 임실에 가겠다. 임실은 산이 깊고 물이 맑아서 희귀한 동물들이 많다. 그곳에서 사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그 수행 관료들하고 한양에 남은 관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 임금님한테 임실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임금이 순시를 하는 것은, 순행을 하는 것은 수로를 닦고 농로를 확보하고 백성의 삶을 살피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사냥을 하고 유희를 하러 가는 것은 역사서에 좋지 않게 기록될 것이니 임금님은 대전에서 충청도만 살피고 올라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태종은 지금 나라가 안정됐다. 안정된 상태에서 임금이 전라도 한번 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임금이 사냥 한번 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서에 뭐 잘못 기록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단칼에 일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목적지를 경기도와 충청도까지만 하고 갑자기 대전에 와서 기습작전하듯이 임실, 전라도를 간다고 선언한 거죠. 여기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왜 임금은 서울에서 전주, 전라도에 간다는 이야기를 숨겼을까? 그리고 대신들은 임금이 전라도를 간다고 하니까 왜 반대를 했을까? 자, 여기에 태종 초기에 정치사의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태종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1차 왕자의 난, 정도전의 난과 2차 왕자의 난, 박해의 난이 있었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도전, 이제 우리 정사에서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눕니다. 태종 이방원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현 왕세자 이방석을 따르는 세력하고 두 세력이 나누죠. 이때 전주 출신 개국공신인 심효생, 이배규 이러한 대여섯 명, 정부의 핵심인 심효생, 오봉올, 이산진, 이배규 이런 사람들은 이방석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제1차 왕자난 때 이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즉
전주 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1차 왕자관한 때 전부 제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과의 연결 채널이 사실상 끊어진 겁니다. 즉, 그 개국공신, 조선이 개국할 때만 해도 전주 세력들이 아주 강했는데 태종이 등극하면서부터 전주 이쪽이 정치의 변방, 중앙정부와 채널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태종 입장에서 16년이 됐잖아요. 이미 전국이 안정됐죠. 그러면 처음에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다 포용을 해야죠. 끌어안아야죠. 그래서 전주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전주에 가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지역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부터 임금이나 전주에 간다고 하면 집권 여당, 지금 대신들은 집권 여당이죠. 그 정권 다툼에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권 다툼에 패한 사람을 임금이 만난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시 기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는 임금이 야당 만난다고 하면 절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서울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대전에 와서 전격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임실로 가요. 임실 가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실에 도착한데 임금은 사냥을 하지 않아요. 사냥을 하지 않고 신하들만 사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다음날 바로 전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임금의 목적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사냥을 한다고 임실 간다고 했는데 사냥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전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임실은 전주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려면 전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목적은 전주 방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임실에서 또 한 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임실 사냥터를 이제 잘 닦은 사람이 대호군 이군실입니다. 임금이 유성에서 대호군 이군실을 임실로 파견해가지고 사냥터를 닦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임실에 가서 이군실을 만나죠. 근데 이군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냥터를 닦는데 전주의 장교인 이말충이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말충을 추천하니까 임금이 이말충을 불러요.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보니까 전주 사람이다. 내가 사실 전주 사람이다. 내 고향이 전주다. 나는 전주 사람이다. 너도 전주 사람이다. 참으로 반갑다. 이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딱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주에 입성을 하는 거죠. 임금이 전주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전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환영연을 준비하겠죠. 이에 대해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전주에 가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하나는 열광적인 축하 공연 필요 없다. 두 번째, 형형색색 깃발을 포함한 대형 현수막은 걸지 말아라. 그저 안내판 정도만 해라. 또한 대형 연회, 초호화판 연회는 사양하겠다. 그저 가볍게 저녁 먹는 정도로 하자. 왜? 내가 전주에 방문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전주를 방문하는데, 내 고향을 방문하는데 백성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전주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죠. 하루에 자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 전주 원로들 또 만납니다. 원로들 만나서 지역의 현안을 듣고 다 이제 그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내가 전주 사람하고 인연이 안 좋았지만 그것은 정치 과정에서 잘못된 거였고, 나의 고향은 전주고 나는 만백성의 어버이다. 모든 팔도의 백성을 나는 동일시한다. 전주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출사를 해라. 앞으로 전주 사람도 충분하게 기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전주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있죠. 그래서 내가 경기전을 참배를 해야 되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신하들
가서 살피게 하니까 너희들이 잘 좀 살펴라. 그리고 제2차 왕자난 때 형 휘한대군 이방간이 있었죠. 이방간이 바로 전주 옆에 완주 봉동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동에 있는 형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서 위로하고, 또 전주 지역의 관리들 포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짧은 시기에 임금이 방문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포상을 하겠다면서 포상을 하죠. 사실 그 의전, 예법에는 많이 어긋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임금이 오니까 우왕좌왕하고 예법에 어긋난 게 많았는데, 태종은 향대 과장법을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내가 감탄을 했다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포상한 거죠. 그리고 포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이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데는 이제 길이 잘못 닦아져 가지고 말이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법률에 적용해서 그대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전주에서는 지극히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왜? 내가 전주 사람으로서 지역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태종 입장에서는 그 전라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때 지역별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평안도와 전라도입니다. 평안도는 정치 군사적인 목적, 전라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한 게 평안도와 전라도였다. 그래서 태종 입장에서는 전라도를 어쨌든 껴안아야 됐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전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를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럼 아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아들 세종도 내 고향은 전주라고 얘기합니다. 세종이 22년 5월 13일 각 고을의 수령들을 파견해요. 그 사령장을 주고 이제 수령들에게 일장 훈시를 하죠. 자,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지역에 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하들이, 지방 수령들이 퇴장할 때 둘을 남으라고 해요. 진도군사 이순전하고 용안 현감 오현명, 너희 둘은 남아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진도군사는 진도군수고 용안 현감은 지금으로 보면 용안 면장이죠. 진도는 전라남도고 용안은 행정구역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수령 2명만 남으라고 한 거죠. 2명만 남게 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전라도는 송사와 옥사가 많다. 송사와 옥사가 많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관리들의 착취, 지방 토호들의 착취가 심해서 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건다. 자, 그 동네는 곡창지대라 먹을 게 많은데 정작 백성들은 다 뺏겨서 배고프다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잘 좀 다스려라. 특히 전라도는 내 고향이다. 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전라도는 내 고향이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임금의 고향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좋은 정치를 펼쳐라 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세종은 관리들에게 특별 당부를 하기 위해서 내 고향이라는 사적인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임금이 뭐라고 했나? 전라도 계시해야 전라도는 내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즉 세종은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향을 밝혔다. 네, 세종이 위대한 것은 지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주를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그쪽 사람들을 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일시, 팔도 통일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손이 안으로 굽었다면
성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세종이 어떻게 성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이 왕이 된 사연은 지금 600년 동안 아주 단순합니다. 총명하고 효도를 잘하고 정치 감각이 있었다.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600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과연 그럴까? 다른 답은 없을까? 라는 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세종은 똑똑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종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술이었다. 술이었고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종 술 7잔의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왕이 될 수 있는 요소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향, 두 번째 자질, 세 번째 상황이죠. 성향은 세종이 과연 왕이 되고 싶어 했느냐, 왕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 임금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느냐죠. 의지가 없으면 평양감사도 제 싫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분명히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죠. 그 외삼촌인 민무구하고 민무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종에게 5살짜리 충녕대군이 쟁패심이 있다. 쟁패심. 이 어린 아이가 형들을 이겨먹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 따라서 세자 양녕대군을 보호하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태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녕대군은 외삼촌 집에서 자랐죠. 민무구 민무질 집에서. 그래서 외삼촌은 양녕대군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종에게 이 셋째가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자 그래요. 우리 농사 질 때 배추 씨를 쭉 뿌리죠. 여러 배추가 나죠. 그러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옆에 배추를 솎아내죠.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민무구가 태종에게 양녕대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자. 그럼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씨 형제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은 결국 태종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있는 한 양녕대군을 살리기 위해서 왕자들을 죽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쟁패심,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력은 자질. 자질은 뭐 이미 실록에 여러 개 나와 있죠. 준비된 왕이다. 충분히 총명하고 효도, 정치 감각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다 세종이 운이 좋았던 것은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양녕대군이 폐쇄제가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미 다른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녕대군이 폐쇄제가 돼서 이 3가지 요건, 성향, 노력, 자질, 상황이 모두 맞았다. 그래서 세종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계보를 이을 순서는 충녕대군이 아니라 효령대군이 앞서야죠. 그 태종의 성향을 볼 때는 당연히 효령대군이어야 돼요. 왜? 태종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가족에서는 큰아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구성되고 이 사회가 왕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된다.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이 많이 있었지만 16년 동안 어쨌든 큰아들을 끌고 가려고 1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양녕대군을 포기했죠. 그렇다면 1번이 안 되면 2번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태종이 2번을 제치고 3번이 준비된 임금이라고 하면서 3번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선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충녕대군이 똑똑하고 정치를 알고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왕세자를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충녕대군은 그렇다면 효령대군은 똑똑하지 않고 효도도 안 하고 정치 감각도 없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역사는 승자일기라고 하죠. 충녕대군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효령대군에 대한 좋은 얘기는 안 쓰고 충녕대군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살펴볼시. 충녕대군이 과연 효령대군보다 똑똑했느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실록에 충녕대군과 효령대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효령대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효령대군 졸기에 나와 있어요. 총명하다, 민첩하다, 독서에 빠져 산다, 그리고 활쏘기를 잘한다. 이게 효령대군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충녕대군에 대한 평가는 그 태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총명하다, 민첩하다, 깊이 학문을 연구한다, 독서를 너무 많이 한다. 그 충녕대군이다, 효령대군이다, 그 대상자만 빼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독서, 학문, 총명, 민첩 똑같습니다. 오히려 효령대군이 하나가 더 있어요. 활쏘기를 잘한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효령대군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적 능력은 똑같고. 그런데 태종은 셋째가 똑똑하니까 셋째 왕위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만약에 충녕이 효령보다 더 똑똑했다면 다른 뭔가 또 기록이 남아야 돼요. 효령과 충녕의 가정교사가 이수라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효령과 충녕 둘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충녕이 효령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종이 말한 똑똑하니까 왕을 시키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리고 분명히 정치 생리상, 지금 우리 대선 구도 좀 한참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도.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생리상 단순하게 뭐 똑똑하다고 해서 왕 시킨다? 안 통하죠. 일반적으로 대권 경쟁을 하면은 가장 유력한 주자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줄 서잖아요. 이쪽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좀 유력한 사람에 줄 서는 것이고. 그러면은 태종 때는 양녕대군이 폐쇄된다 이거 아름아름 알려졌어요. 그러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효령대군에게 줄 섰을 거예요. 근데 태종이 셋째가 똑똑하니까 셋째 때 맡기겠다고 하면은 효령대군에 줄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래할 신세죠. 실업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정치를 안 해도 뭐 삼성도 취직하고 롯데도 취직하고 공무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직장이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직장이 없습니다. 즉 효령대군에 줄 쓴 사람들은 몇 대 동안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을 무릅쓰고 태종이 그 말을 했다. 그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대권 구도가 굉장히 치열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회의 흐름은, 민심은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놀이 있죠, 놀이. 그때 태종실록에 놀이가 하나 나옵니다. 꼬마들, 아이들이 격구놀이, 나무 공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왕 하나는 효령, 하나는 충녕. 이렇게 해서 이제 굴리기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막대기를 쳐가지고 이제 해정교, 지금 청계천에서 그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효령이라고 쓴 공이 청계천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가지고 효령이 빠졌다고 소리치죠. 그때 마침 효령대군의 유모가 지나가다가 불경스럽게 왕자의 이름을 소리쳤다고 그 꼬마를 잡아갑니다. 집으로 잡아가니까 효령대군의 장인은 그 꼬마를
사헌부, 경찰서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야, 과연 아이들이 놀이하는데 이걸 뭐 그 장인이 경찰서에 고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그 대상이 태종이라는 공이 하나 있었고, 효령이라는 공이 있었고, 충령이라는 공이 있었죠. 양령은 빠져 있었죠. 여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녕대군이 이제 폐쇄자가 되니까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고, 태종대왕이 효령을 왕을 시킬까 충령을 왕을 시킬까 이렇게 둘 게임을 하고 심판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구도가 이제 충령대군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효령대군 측에서 과잉 반응해가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때는 대단히 밑으로, 역사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밑으로 그 경쟁이 치열했음을 사회 민심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종이 단순하게 셋째가 똑똑하니까 둘째 제끼고 셋째 왕 시키겠다 하면은 둘째 했던 줄 섰던 사람들은 집단 반발이 불가피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태종은 정치 구단이죠. 효령대군 지지자들을 단칼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태종실록 18년 6월 3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중국의 사신을 맞아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대군은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칠 줄 안다. 이에 비해 효령대군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 이것 또한 내가 효령에게 대권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합니다. 앞에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이런 것은 서설이고 핵심은 바로 술에 있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충령은 술을 마실 줄 안다. 근데 효령은 한 잔도 못 마신다. 그래서 임금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조선 초에는 명나라와 외교가 조선의 국운에 달려있는 거예요. 국가의 전망. 태조 때는 명나라와 전쟁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태종이 들어서면서 가까스로 외교로 일단 양국 관계를 안정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사신이 오면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왕이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기분이 좋게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 술 안 마시고 사업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태종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효령대군의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은 거죠. 자, 여기서 태종이 세종은 술을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그랬죠. 그러면 적당히가 얼마냐? 실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추를 해봐야 돼요. 유추를 어디서 하느냐? 태종이 그 제시를 했잖아요.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외교 관계에서 술을 안 마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즉 여기서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조선시대 때, 외교 방식을 알아봐야 됩니다. 조선은 4대 교련책을 썼죠. 이제 명나라는 그래, 너희 좀 큰 나라니까 너희 큰 나라라고 해. 그리고 일본이나 유구, 여진 같은 경우는 그래, 호혜 평등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각국 사신이 오죠. 그러면 교린국가 사신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린국가, 가령 일본 사신은 이제 동문으로 들어오고 여진 사신은 북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접빈사가 있어야죠. 호스트를 누가 하느냐? 예조 판서가 호스트가 됩니다. 예조 판서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매뉴얼상으로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매뉴얼대로 거의 지켜진 경우는 없지만 매뉴얼상으로는 교린국가 사신이 오면은 그 예조 판서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5번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5번. 그리고 한 번 연회가 베풀어질 때마다 5잔이 오갑니다. 먼저 가령 일본 사신이 왔다면
일본 왕이나 일본 막부를 대신한 일본 사신이 우리나라 왕을 대리한 예조판사에게 술을 한 잔 올립니다. 그럼 예조판사가 탑잔을 하죠. 이렇게 5잔이 오갑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뭐 된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매뉴얼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 사신이 오죠. 그럼 격이 하나 높아져요. 이 사람들은 남문으로 들어와요. 남문으로 들어오고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호스트가 예조판사에서 왕이나 왕세자 또는 정승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연회를 7번을 베풀어요. 또 한 번 연회를 베풀 때마다 7잔이 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정 결론이 나오죠. 세종이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당히 맛이 고친다. 그래서 세종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왕이 될 자격은 명나라 사신과의 대작을 할 정도로, 그럼 7잔은 마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맛이 고친다는 여기서 7잔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세종의 주량은 7잔은 됐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그런 연회에서 어떤 술을 마셨느냐? 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가 지금과 같은 희석식이 아니라 증류식. 우리 민속주 있죠. 문배주나 이강주 같은 이런 증류주예요. 증류주는 이제 그 숙취가 뒤끝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가지고 잘 취하지도 않고 뒤끝이 깨끗해서 왕실에서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이 외국에 갈 때 선물로 소주를 가져갔고 외국 사신이 오면은 그 소주를 임금님이 하사를 했죠. 그 소주를 연회를 베푸는데 그러면 은잔으로 술을 마시죠. 그때 당시 술은 이제 아주 독주예요. 지금 이제 만주나 몽골 이런 시베리아 계통 이쪽 사람들은 아주 독주를 마시죠. 추운 사람들. 그때 조선시대 때 우리 민속주 자체가 아주 독주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30도에서 40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연회를 할 때 이제 막걸리나 이런 것은 큰 잔으로 마시지만 이 도수 높은 것은 은잔, 작은 은잔으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은잔은 지금의 소주잔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종이 7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7잔이 나오죠. 7잔.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 7잔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은 소주 한 병 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30도 내지 40도의 아주 도수가 센 거였고 요즘 소주는 이제 15도에서 20도 사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정 결론이 나오죠. 세종대왕은 술 덕분에 왕이 됐다. 세종대왕의 주량은 소주 7잔이다. 소주 7잔은 소주 한 병이다. 지금의 주량으로 환산하면은 세종대왕은 소주 2병에서 2병 반의 주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세종대왕은 술 덕분에 왕이 됐고 현대로 해석하면 소주 2병에서 2병 반의 주량을 가진 걸로 유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정사로서가 아니에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한 팩트가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역사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라 해도 오늘 한 사건이 있었다 해도 자본주의 시각과 공산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동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 입장은 180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 세종 술 7잔의 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스토리를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역사의 개연성을 한번 살펴보고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사가 아니라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고 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정에서 가끔 인터넷 보면은 술 마신 거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감경한다고, 처벌을 감경한다고 비판 글 많잖아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조치는 누가 원조냐? 세종대왕이 원조예요. 세종대왕 때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술 고래입니다. 이제 임금이 술을 너 적게 마시라, 한 잔만 마시라 하니까 임금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 한 잔을 마시는데 은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큰 양푼으로 마시는 거죠. 이토록 술을 좋아한 윤희가 서연관, 그 세자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술 마시면은 아무리 세자의 스승이라도 늙거나 빠지죠. 이렇게 돼서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는데 세종은 뭐라고 하시느냐? 윤희 술 마셔서 그렇대. 조금 봐주자 그래요. 즉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사유라는 지금 요금 그 원조가 세종대왕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세종이 왜 그랬을까? 세종은 술에 대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세종시대 때 독주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신숙제의 아버지 신장이나 이런 많은 학자들이 독주를 마시다가 젊은 날에 죽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각 고을에 아예 현수막을 붙이게 합니다. 관리들의 자세, 술을 조심해라 하는 그 현수막 내용을 아예 대잡을 다 붙인 거예요. 1980년대 대학가에 대잡을 붙었죠. 이미 세종시대 때 각 고을에 대잡을 붙었던 겁니다. 왜? 술을 자제해라. 관리가 술 마시는 요령. 그러면은 세종이 왜 그렇게 관리들에게 술을 자제하라고 하고 관리들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군 세종이 처벌을 감경시켜서 계속 죄를 줄여줬느냐? 여기에 세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이건. 세종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세종이 왕이 되니까 인사를 하는데 회전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병조판사 빼가지고 예조판사 넣고, 예조판사 빼가지고 무슨 이조판사 넣고, 사람이 없어요. 회전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개국공신들, 태조와 함께 개국공신들은 다 이제 저세상 사람이 됐죠. 그리고 태종 때 중추했던 사람들은 반절은 다 제거가 됐죠. 그리고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출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종이 임금이 되니까 정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종이 사람을 키워야겠다 해서 집현전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 젊은 학자들.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은 세종의 인품, 훌륭한 인품을 설명할 때 황희를 예를 들어요. 황희정승이 세종의 등극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귀양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뇌물대사안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있는데 황희를 그 정승을 시켜가지고 아주 청백리, 아주 유능한 세종 시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해서 세종의 용인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별 맞습니다. 맞은데 보다 깊은 속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맹세만 하면은, 그리고 지난날 과오를 잊고 앞으로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은 세종의 입장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 세종이 악독한 군주, 악독업주,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직장 고용해서 절대로 퇴직을 안 시킨다. 물론 일 잘하니까 퇴직 안 시키고 세종이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세종 입장에서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재풀이 언제 완성되느냐? 세종이 승하한 후에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대거 그 중추 요직을 맡을 때 인재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돼가지고 제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하니까. 그래서 세종의 입장에서는 인재풀이 너무 약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다독여서 쓸 수밖에 없었다. 자, 정리합니다. 세종의 성군 세종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전문 인사를 해야 할 어려운 여건, 인재가 없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도로 여건 상황에 맞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 이루는 세종시대를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약간 스토리텔링을 겸한 흥미롭게 우리 역사를 풀어봤습니다. 크게는 태종이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고향 전주를 방문했다. 그 고향 방문은 007 기습작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세종은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내 고향이 전라도라는 걸 밝혔다.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핵심은 술 능력에 있었다. 세종의 주량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소주 2병 내지 2병 반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대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세종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